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동아시아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은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은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교과서와 함께 선생님이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96쪽부터 해서 97쪽 명나라,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일본, 특히 무로마치 막부에 대한 그 교용계의 형태와 그 다음에 은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넘겨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98페이지에 대체 이 동아시아의 은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럽인들을 확인하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유럽 사람들이 만든 그 중간 기지들을 보았고요. 예를 들자면 물라카를 보고 그 다음에 바타비아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마닐라도 확인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본 게 그쪽 거점지대에서 일본과 특히 중국, 이 명나라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은을 갖다 주기도 하더라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면 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99쪽에서 100쪽, 101쪽, 102쪽, 103쪽의 내용을 볼 건데 역시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교역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볼 텐데 99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하자면 명나라와 청나라, 이 중국 시대 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이 은이 어떻게 유통되었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 확실한 거는 명 때보다 청나라 때 더 은 유통이 확대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때 훨씬 더 많은 은이 또는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계속 그 시간이 흐를수록 은의 유통은 점차 많아진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명나라 시대 때 명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한 1400년대 초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보면 일단은 은이 아니고 은보다 좀 더 가치가 낮은 동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은화가 아닌 동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전을 대체할 수 있는 종이돈, 지폐가 있었는데 그 지폐가 이름하여 보초라고 해서요. 책 오른쪽에 보초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보초의 형태를 볼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보초와 동전이 쓰이다가 이거를 이제 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고액 화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은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은이 명나라 시기 때 들어왔고 이 은이 명나라의 대표적인 화폐로서 쓰이더라. 점차 확대되는 걸 할 수가 있죠. 그 은이 확대되는 것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은 것이 이제 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게 바로 명나라 때 실시한 일조편법이라는 세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에 배웠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명나라의 재상인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 재정개혁 가운데 하나가 조세를 개편하더라. 그 조세 제도가 뭐였냐? 이름하여 일조편법이었다. 그러면 일조편법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단 세금을 두 가지로 정한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세금, 토지세. 두 번째는 사람 몸에 대한 세금,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세금, 역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준다.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세금은 뭘로 낸다? 은으로 내더라. 그래서 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튼간에 은을 많이 쓰게 된다는 게 이게 명나라 때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청나라 시기가 되면 더 많은 은이 쓰인다. 그래서 그 은에 대한 세금으로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청나라 옹정제 때 실시한 지정은제가 있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내는 제도다. 이 정세가 아까 말했던 사람 몸에 대한 세금이고요. 이 지자가 땅 지자니까 토지세와 사람 몸에 대한 세금을 은으로 낸다. 근데 청나라는 좀 더 개편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대한 세금을 정세와 함께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낸다고 보면 여기는 한 가지를 내는 거예요. 토지세. 그래서 이 토지세를 낸다라고 해서 뭘로 낸다? 은으로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에 대한 그 사용 범위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은의 범위는 점차 많아지다라는 거 같이 알아둘게요.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1조 편법, 지정은제 통해서 사람들이 세금을 은으로 더 많이 내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은이 중국에서 더 많이 쓰인다는 거지. 그러면 중국에서 은이 많이 쓰여지는데 그럼 중국에 다 은을 개발하느냐?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다 은을 중국에다가 가져다 주더라. 누가? 얘기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쵸? 바로 이 서양 애들이 은을 가져오더라. 그 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메리카에서 가져와가지고 아메리카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의 물건이 유럽으로 가는 이 형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 은이 가장 많이 묻힌 이 아메리카 대륙의 대표적인 은광이 바로 포토시 은광이란 게 있었다라는 거 배웠던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바로 일본산 은도 엄청나게 중국으로 들어가더라.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본산도 엄청나게 은광이 개발되면서 은이 많이 채굴됩니다. 그 은이 우리나라를 타고 중국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 은이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다이렉트로 중국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산 은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본의 대표적인 은광이 있느냐?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이와미 은광이 대표적인 은광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이 중국의 대표적인 물건 비단과 도자기와 함께 교환되면서 중국으로 계속 은이 유입되는 현상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99페이지 내용은 정리했고요. 그러면 은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뭘 배우냐? 바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은의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아시아 속에서 은 유통만에 조선과 일본이 등장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보다는 일본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에 들어온 은 가운데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은, 이거는 주로 대부분 서양 애들이 가져온 거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일본의 은이 바로 조선을 타고 들어오거나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일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볼게요. 조선은 처음에 은으로 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 수요도 없었고요. 은광 개발도 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 거의 동전이나 실물 화폐라고 해서 면포를 내거나 막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심지어 아니면 쌀로 내거나.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은은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그런데 은이 하도 많이 쓰이는 시기, 그게 언제다?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은광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왜냐면 은이 많이 쓰이니까. 이건 참고로 조선 후기입니다. 그때부터 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선 사람도 많이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에 은광을 많이 개발을 한다. 국가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은이 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몰래 은을 채굴하는 이런 잠체라는 것도 성행하는 것도 이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웃긴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그 은을 채굴하고 은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언제냐? 이미 1503년에 회치법이라고 해서 조선에서는 이미 그 납덩어리에서 은을 분리해내는 기술이 있었다. 그걸 이 회치법을 다른 말로 연은 분리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연은 분리법이 이미 조선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로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우리나라는 17세기 이후부터 조금 개발이 된다라는 거, 이게 조선에 대한 은의 모습이고요. 이 회치법을 바탕으로 해서 봐야 될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사실 일본은 이 회치법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일본이 은광이 있었지만 그 돌덩어리에서 은을 분리해내는 기술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임진왜란 시기 이전에 이 회치법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임진왜란 시기 이전에 회치법, 연은 분리법이 조선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본격적인 은이 막 개발되기 시작해요. 광산도 만들어지고 은 채굴이 만들어지면서 은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은 유통이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와미 은광,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은광 개발 시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은이 전 세계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개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일본에 대한 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일본의 은이,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은이 조선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일본의 은이 어떻게 조선을 들어오냐?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품인 뭐를 위해서?
인삼을 위해서 일본의 은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조선은 일본에게 이 인삼을 갖다 주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은이 조선으로 들어오고 이 조선의 은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거기서 중국의 물건을 받아오는 이러한 또 경로가 들어가는 동아시아의 은의 경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의 중심 도시인 교토에서 일본의 한양, 그 다음에 중국의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 이렇게 형태로 은이 들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인삼대왕 고은은 오직 조선의 은을 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은이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야 되고요. 너무나도 일본의 은이 조선을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의 이때 막부가 은을 막아요. 그래서 에도 막부는 점차 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조선의 인삼을 사오는 것을 조금 막는 이러한 형태의 정책도 실시하는 것도 같이 알아둘게요. 그래서 은의 유출을 막고자 했다는 사실도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여튼간에 우리가 서양에서 들여온 은을 어떻게 중국에 들어오는가를 확인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동아시아끼리도 은이 생산되고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더라. 그 사이 가운데 뭐 회치법도 있고 그다음에 인삼대왕 고은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실들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뒀다가 교과서 내용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탐구자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할 부분이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102에서 103페이지까지인데 사실 이 부분이 경제 교육에 대한 얘기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치 얘기는 차라리 어떤 사건들을 외우면 되는데 이거는 주로 어떠한 경제 구도,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가게 되고 어떠한 제도가 있었고 어떠한 법이 있었고 이러한 어떤 대외 정책이 있었는가 이런 메커니즘을 배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천천히 같이 하다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도 또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내기가 조금 더 뻔해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면 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해보면서 정리를 미리미리 해오시면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보시면 3단원이고 17세기에 19세기의 동아시아의 교육이잖아요. 17세기는 1600년대고요. 19세기는 1800년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때 당시에 동아시아 나라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거의 명말 청초, 그러니까 명나라가 망할 때 청나라가 등장할 시기다. 그래서 명나라 지우고 중국은 청이 있을 시기다. 그러니까 청나라 하나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똑같이 조선이죠.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 기억하되 17세기에서 19세기면 조선이 후기쯤 되겠구나. 라는 거 하나 포인트 잡고요. 그럼 이 당시에 일본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무로마치 막부가 아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아니고 바로 에도 막부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청나라와 조선 후기와 에도 막부 시기에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포인트가 청나라의 대외교육 정책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청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청나라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운 적도 있겠지만 앞에 부분을 복습하면 좋겠지만 2학기 시작했고 이미 앞에 배웠기 때문에 잊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청나라는 일단 중국 사람들이 만든 중국인 한족이 세운 나라가 아니더라. 팩트 알아두셔야겠죠? 그럼 누가 세웠더라? 이민족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내부에서는 이민족이라 할 수 있는 만주족 또는 여진족, 그 만주족이 세운 나라 후금이 바뀌어서 중국을 전체를 통일하면서 만든 나라가 청이더라. 그래서 청이라는 나라는 특이한 점이 만주족이 만들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등장하는 게
아,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가 세웠을 때 전부 다 찬성을 한 게 아니었구나. 반대를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청운동이라고 합니다. 반청활동. 그래서 청나라가 이거를 일단 제압을 해야, 실제로 진압을 하지만 진압을 해야 완벽하게 청나라가 안정화됐다는 걸 알 수 있구나. 정치적으로 하나 사건을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반청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바로 나온 게 정송공 세력, 그냥 줄여서 정씨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반청 활동했던 정송공 세력을 이미 하나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가 바로 타이완이에요. 아, 섬.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섬 타이완에서, 섬에서 이 반청 운동이, 정씨 세력이 있었구나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냐? 이건 중국 본토인데요. 한번 기억하실까요? 이 반청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이 선생님 글씨가 너무 이상해서 그런데 마우스로 써서 그래요. 3번의 난입니다. 3번의 난과 이 정성공이 타이완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반청 세력이에요. 이걸 다 진압을 합니다. 다 진압을 해요. 근데 3번의 난은 그냥 하나 알아두시고요. 지금 포인트는 바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성공 세력부터 해볼게요. 타이완이라는 섬에 이 정씨 세력, 청나라에 반대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청나라가 바다를 묶어버려요. 바다를 봉쇄하는 정책을 봅니다. 왜냐면 이 바닷가에 있는 애들과 타이완 애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청나라에 같이 반란 일으키면은 이게 너무나 커지니까 아예 사람들을 다 옮겨버려요. 어디로?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해안 쪽에 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다 옮겨버려요. 이걸 우리가 천계령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요, 반청 세력을 깔끔하게 진압해버려. 타이완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타이완이 청나라 땅이 되는데 정치 세력이 없어져요. 반청하는 애들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굳이 바다를 봉쇄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청계령을 다시 해제를 하고 해외에 이 개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청계령을 해제하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바다 몇 개를 여는구나. 4개의 항구를 연다는데 4개 항구 열 필요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하나 미리 알아두면 좋은 도시가 광저우예요. 광저우. 이 청나라의 광저우를 비롯한 몇 개를 열어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외 상인들이 중국에 은을 갖다주고 중국의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 개방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팩트예요. 근데 왜 광저우는 알아야 되냐? 광저우는 계속 알아야 될 도시가 뭐냐면 이 청나라가 다 나중에 폐쇄를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 열어놓는 데가 광저우여서 그래요. 광저우 바로 밑에 있는 도시가 이제 나중에 배울 홍콩이고요. 그 홍콩에서 바다 하나 건너면 1시간 정도 가면은 마카오가 납니다. 그 지방 광저우, 마카오, 홍콩 서양 애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쪽에다가 광저우 하나 열어놓는다는 거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대외 무역을 결국에는 광저우로 하나 제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폐쇄를 하고요. 결국엔 서양 애들이 청나라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된다? 바로 광저우로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양, 제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영국 사람이면, 제가 만약 영국 사람 상인이면 청나라에 와서 광저우 가면 다 거래할 수 있냐? 아니에요. 광저우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공행입니다. 이 공행은 대체 어떤 애들이냐? 청나라 국가에서 이 청나라 정부가 인정하는 독점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 상인들만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의 해외 무역 방침은 일단 광저우 하는 곳에서 공행을 만나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는 묶어서 공행무역체제, 광저우 무역체제라고 부르는데 여하튼 간에 제한적이지만 여하튼 간에 거래는 할 수 있고 그 곳은 광저우구나. 그리고 거기에 허락되는 상인이 누구냐? 공행이다. 그래서 이 공행무역체제는 언제 끝나냐?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는 아편 전쟁까지 가야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유지되는 게 이 청나라와 해외 상인들 간의 무역 거래의 모습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우리가 공행무역체제, 광저우무역체제를 다 이해할 수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요, 여기 이미 나중에 배울 아편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온대요. 한번 볼게요.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요, 영국하고 청나라가 서로 무역을 하는데 영국은 오직 은만 갖다 줘요. 청나라에. 왜냐면 청나라는 영국에 살 물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살 게 너무 많아서 차도 사고 실도 사고 도자기도 사는 거거든요. 생사가 실, 옷감에 대한 쓰는 거거든요.
이걸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럼 영국은 얘들아 우리 청나라야 우리 영국에도 좋은 물건이 있어 사줄래 했더니 청나라가 싫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는 오직 은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거래한다 이거를? 배웠죠. 여기쯤에 있는 광저우에서 공행까지 무역하는 공행무역체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영국의 은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중국의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은이 없어져요. 그러면 영국의 무역은 적자고요. 청나라는 결국엔 흑자가 되겠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영국이 아이디어를 낸 게 거기에 누굴 낀다?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를 끼게 됩니다. 아, 삼각무역, 트라이앵글이 보이죠? 이 트라이앵글 무역에서 가장 특이한 건 바로 뭐다? 네, 나중에 바꾸게 되는데 이걸 아편이 끼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적자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삼각무역이 되면서 갑자기 영국에 엄청나게 은이 들어가요. 그 말은 청나라에서 이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청나라의 은이 인도로 가고요. 아편을 받으니까 그 식민지에 들어간 은이 다시 영국으로 들어가고 영국은 갑자기 무역 적자에서 같이 무역 흑자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삼각무역은 뭐의 배경이 된다? 바로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됩니다. 그건 1840년까지 가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데 곧 이제 등장할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청나라에 대한 무역에 대한 모습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청이 끝났으니까 다시 넘어가서 우리 오늘 뭐 본다고 그랬죠?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에도 막부에 대한 얘기를 본다고 그랬죠. 넘어가시면 103페이지에 조선과 조선 후기와 그 다음에 일본 에도 막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보면 되니까요. 자, 조선 후기는 어떠한 교육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 조선 후기는 청나라와 거래하는 계시와 청나라와 거래하는 후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공무역이고요. 이거는 조공무역이요. 우리 조선에서 청나라로 사절단 인사하러 갈 때 딸려가는 이 연행사라고 하는데 그때 딸려가는 공무역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것도 불법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후시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청나라에서 교역하는데요. 주로 우리는 은이나 인삼을 팔았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각종 중국의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배웠던 은이 넘어가고 인삼이 중국에 넘어가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물건을 받는다. 이 교역 물품은 그냥 대충 알면 될 것 같고 포인트는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가 되면은 발달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사상이라는 엄청나게 큰 상인 집단이 등장하더라. 대표적인 상인들이 바로 송상, 의주의 만상 이런 사람들이 이 사무역 후시에서 청나라 상인과 교역에 참여했다는 거 같이 하나 팩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 후기에 청나라는 알았으니까 그러면 일본은 에도 막부하고 어떻게 했느냐? 에도 막부하고도 제한된 무역을 했어요. 어디냐? 거기가 바로 외관입니다. 부산을 통해서 외관에서 교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곳은 막았고요. 그래서 외관을 통해서 일본과 에도 막부와 교역이 있었는데 그 에도 막부를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일본의 스시마입니다. 대마도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시에 일본과 그 다음에 조선의 무역도 존재했다. 그게 그렇게 중국만큼은 크지 않았지만 존재했다라는 거 같이 하나 팩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곧바로 선생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바로 에도 막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에도 막부에 대한 교역은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유럽에 대한 얘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미 배웠던 유럽에 들어온 사람들이 포르투갈, 일본과의 관계 얘기했었죠. 심지어 포르투갈 상인들이 뭘 갖다 주기도 하더라? 일본 아이들한테 조총.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얘기했잖아요. 네덜란드 애들도 똑같이 들어오더라.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 에도 막부는 원래부터가 정책이 개방이 아니에요. 얘도 오픈 마인드가 아니고 클로징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닫기 때문에 무슨 정책? 쇄국 정책이 원래 얘네들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에도 막부는 사실 닫는 걸 되게 좋아한다.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무역을 하는데 그 제한된 무역을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슈인장입니다. 한자로는 주인장이라고 하는데요. 에도 막부가 인정한 도장이에요. 이 도장을 갖고 이 문서를 갖고 있는 슈인장을 갖고 있는 배만 일본 배만 해외 무역을 할 수 있었다. 오케이? 여기 포인트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럽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영국 사람들, 영국, 일본에 오는데 이때 문제가 된 게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트교가 확산돼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막부가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요. 이걸 금지시키고 사람들 쫓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쇄국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여는 나라가 바로 다름 아닌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때 종교의 포교를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무역만 해도 되니까 우리를 해주겠니? 라고 해서 일본 애동막부가 열어준 게 바로 네덜란드를 허용하죠. 근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일하게 한 곳 연 곳이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선생님 보여줬죠? 그때 규슈 지도 보여주면서 나가사키가 이렇게 여기 있다라는 거 체크했는데 그 나가사키 도시도 다 개방한 게 아니고요. 유일하게 여기 하나.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인공섬을 하나 만드는데 그 인공섬이 데지마입니다. 데지마. 그래서 데지마 섬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무역하는 것을 허가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나가사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데지마. 이거 하나 포인트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상인들과 제한되게 무역을 한다라는 거 하나 포인트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 여러 가지 문화가 나중에는 에돔막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나중에 또 묶어서 난하기라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돔막부에 네덜란드 문화가 전파가 되는데 그걸 일본에서는 난하기라고 불렀다. 한자 난, 그 다음에 하기라고 불렀다라고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이제 일본과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청나라, 조선과의 직접 거래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조선을 거쳐서 청으로 가는 건 하나 배웠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가운데 청나라와 일본도 다이렉트로 거래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청계령 바다가 열어지고 나서 청나라 상인이 또 나가사키에 오죠. 나가사키에 무역을 종사를 했는데 심지어 나가사키에 하도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지가 있다라는 거, 차이나타운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청나라 상인을 통해서 은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막부가요. 청나라 상인 배한테 신패를 발급을 해요. 이 포인트 웃긴 건 이 신패는 청나라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패를 발급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도 이 제한된 뭔가를 준다라는 거. 그 제한된 무언가가 신패라는 걸 발급을 해서 결국엔 청나라 상인과의 입항을 통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시면 103페이지의 내용을 다 하신 건데 잠깐 정리하자면 우리는 일단 조선 초기, 그 다음에 명나라,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이 시대 때 은을 봤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 이 은을 갖다 주는가를 봤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명나라 시기에, 청나라 시기에 왜 은이 확대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은 얼마큼 확대가 되는가? 그 다음에 일본은 은광이 어떻게 개발되는가를 봤고요. 또 이번 시간에 본 거는 바로 17세기, 19세기 청나라,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에도 막부의 이 교역과 그 다음에 은에 대한 모습은 어땠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03페이지까지 내용 꼭 확인하시고 교과서 내용 요약해서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104페이지 이제 이때부터는 조금 쉬워져요. 문화에 대한 얘기를 이 당시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